김태식은 새벽부터 눈을 떴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 공기를 느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68이었고 겉으로는 조용한 은퇴자처럼 보이지만 금융과 부동산을 오래 다뤄온 사람이라 사람의 눈빛이 돈 앞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누구보다 많이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식의 아들 김민우는 34,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상대는 은행원 박서연 29, 서울 시내 한빛은행 성수지점에서 대출과 예금 상담을 맡는 직원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연을 성실하고 똑똑하고 손님 응대도 좋다고 칭찬했지만 김태식은 가족 모임 때 서연이 웃으며 인사할 때와 식당 직원이 실수했을 때 잠깐 스친 표정의 온도 차이를 몇 번 보았고 그 작은 차이가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확인을 하러 가는 날이라고 정리했고 정장을 입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회색 작업복을 꺼내 입고 허리가 늘어난 점퍼를 걸치고 손에는 낡은 고무장갑을 쥐었으며 발에는 흙먼지 묻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목의 고급 시계는 점퍼 소매 안쪽으로 숨겼고 휴대폰도 번쩍이는 케이스 대신 투박한 옛 케이스로 갈아 끼웠으며 지갑에는 현금 몇 장만 남겨두고 카드도 최소로 넣어 진짜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식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옷으로 대접받는지 마음으로 대접받는지 오늘은 보게 되겠지요. 그는 아들 민우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박서연에게도 미리 말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박서연이 손님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자 한빛은행 성수지점 앞은 점심 전에 분주함으로 가득했고 유리문 너머로는 정장 차림의 고객들이 번호표를 들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으며 직원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은행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 냄새 같은 향이 코끝을 스쳤고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 데스크 위 작은 벨소리와 번호 호출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허리를 조금 굽혔고 발을 끌듯이 천천히 걸었으며 작업복의 얼룩이 눈에 잘 띄도록 점퍼 앞자락을 정리하지 않은 채 대기석 근처에 멈췄습니다. 몇몇 고객은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고 한 남성은 옆자리의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나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관심보다 경계가 더 묻어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번호표를 뽑으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안내 직원인 조연희가 그의 앞을 반쯤 막듯 섰고 정중한 척하지만 급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은행 업무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청소 때문에 오셨어요? 김태식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업무 보러 왔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조연희는 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는 눈길을 잠깐 숨기지 못했고 목소리를 낮추며 은근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업무는 가능하긴 한데요. 어르신, 여기 대기석에서 기다리시면 되세요. 저쪽 번호표 기계는 줄이 길어서요. 김태식은 일부러 번호표 기계 쪽으로 더 다가갔고 기계 화면을 천천히 누르려 했지만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지나가며 팔꿈치로 살짝 밀쳤고 김태식은 균형을 잡느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창구 쪽에서 서류를 들고 걸어 나오던 박서연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박서연은 밝은 톤의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으며 목에 건 사원증이 반짝였고 표정은 늘 그랬듯 친절한 미소였지만
김태식의 작업복을 보는 순간 아주 짧게 굳어지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태식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첫 장의 결론이 조용히 적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서연은 주변을 한번 훑더니 안내 데스크로 다가와 조연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저분 혹시 밖에서 오신 분이에요? 조연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업무 보러 오셨대요. 박서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얼굴에 미소를 얹은 채 김태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도와드릴까요? 혹시 통장 분실이세요? 아니면 현금 인출이세요? 김태식은 일부러 더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말끝을 흐리듯이 대답했습니다. 예금 확인이요. 그리고 큰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박서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큰 금액이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곧 내려왔습니다. 박서연은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경계가 또렷해졌습니다. 어르신, 큰 금액이면 신분 확인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김태식은 주머니를 더듬는 척하며 천천히 오래된 지갑을 꺼냈고 일부러 카드가 아닌 종이봉투를 함께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줍는 동작을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고 몇몇 고객은 자리를 조금 떼어 앉았으며 한 아주머니는 가방을 더 꼭 끌어안았고 그 행동들이 김태식에게는 너무 익숙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김태식은 신분증을 꺼내려다가 일부러 멈추고 박서연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서류가 좀 있는데요. 상담실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서연은 잠깐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웃음은 친절이라기보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상담실은 예약 고객 위주라서요. 어르신은 일단 창구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안내해 드릴게요. 김태식은 그 말이 사실상 빨리 처리하고 내보내겠다는 뜻으로 들렸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두 번째 결론이 써졌습니다. 박서연은 김태식을 창구 끝자리로 데려가면서도 일부러 사람들의 동선을 피해 구석으로 붙였고 그 과정에서 김태식은 직원들 사이에 작고 빠른 시선을 몇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 직원이 저분 왜 저 옷을 하고 속삭였고 다른 직원은 민원 생기면 곤란해라고 짧게 답했으며 그 말들은 김태식의 귓가에 아주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박서연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서 오래 계실 건 아니죠? 김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봤고 그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래 있을지, 금방 끝날지, 그건 여기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지요. 박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깐 굳었지만 곧 업무용 미소로 되돌아갔고 다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식은 그때서야 신분증을 꺼내며 일부러 손을 조금 떨렸고 박서연이 신분증을 받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이름을 본 것인지 아니면 낯선 기시감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서연은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입력이 진행되는 동안 박서연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직원 최성훈이 화면을 슬쩍 보고는 눈이 커졌고 급히 박서연에게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박서연은 처음에는 그럴 리가라는 표정을 지었고 다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김태식은 그 반응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창구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연은 목이 타는 듯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시스템이 확인이 조금 필요해서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시지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조용히 앉아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박서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태도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잠시 뒤 지점장 오정필이 사무실에서 나와 창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고 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정필은 46, 성수지점의 책임자였고 평소 민원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멀리서 김태식의 옷차림을 보고 잠깐 멈칫했으며 바로 옆에 박서연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박서연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지점장님 업무 보러 오셨다고 해서요. 오정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김태식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으며 그 순간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아주 약간 숙이며 정중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잠시 상담실로 모실까요? 그 변화는 극적으로 빠르지 않았지만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김태식은 그 말에서 사람이 아니라 고객님이라는 호칭이 늦게 붙는 것을 느꼈고 그 늦음이 김태식에게는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지점장의 태도 변화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고 주변 직원들도 일제히 시선을 돌렸으며 고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남성이 뭐야, 저분 VIP인가? 하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옷이 왜 저래? 라고 수군거렸으며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팽팽해졌습니다. 김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은 좋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받은 첫 대접을 먼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정필이 표정을 더 굳히며 어떤 부분이라고 묻자 김태식은 박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제 예비 며느리입니다. 그 순간 박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듯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미세하게 흔들렸으며 주변이 한순간 더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식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민우는 제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지요. 박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오정필도 그제서야 상황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직감한 듯 자세를 고쳐 앉으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태식은 일부러 더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돈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찾아 아버님, 아니 고객님, 오해가라고 말을 잇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김태식은 그녀가 자신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 혼란 자체가 이미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오정필은 급히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박서연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라며 앞장서려 했지만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여기서 하던 일을 계속하시지요. 오늘은 제가 당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은행 안의 공기를 단번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식은 대기석으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고 오정필은 직원들에게 눈짓하며 주변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객들 몇 명은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예비 며느리라는데? 라고 말했고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막장처럼 망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이 평생 옆에 둘 사람의 태도를 제대로 보고 선택하길 바랐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한 번 드러난 태도는 사과로 쉽게 덮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속으로 다음 절차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박서연이 평생 숨기고 싶었던 민낯을 가장 많은 목격자 앞에서 드러내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잠시 후 오정필이 상담실 문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객님, 안쪽에서 편하게 말씀 나누시지요. 여기서는 김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행 한가운데를 한번 훑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피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고 박서연은 억지로 웃으려 하지만 떨리는 눈동자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끝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상담실로 향하는 동안 속으로 김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그리고 그 충격이 결혼을 끝내는 이유가 될지, 아니면 박서연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김태식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된 작은 모시는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결정을 끌어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은행 안의 소음이 한겹 걸러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는 여전히 번호 호출음과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태식은 상담실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벽에는 고객 신뢰 최우선이라는 문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과 물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 은행 창구에서 벌어진 일들과 이 문구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오정필 지점장은 김태식 맞은편에 앉았고 박서연은 한 박자 늦게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정필은 목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말은 매뉴얼처럼 매끄러웠지만 김태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서류를 꺼내지 않았고 통장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박서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서연 씨, 제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 첫 인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박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업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옷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말에 박서연의 시선이 잠깐 아래로 떨어졌고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금을 찾으러 온 것도 민원을 넣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제 아들 김민우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오정필도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듯 등을 곧게 폈습니다. 박서연은 아버님, 아니 저는 손님을 차별하려던 게 아니라라며 말을 잇지만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본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김태식은 은행에 들어온 순간부터의 장면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의 첫 질문,
번호표 기계 앞에서의 망설임, 창구 끝자리로 안내받던 과정, 그리고 오래 계실 건 아니죠라는 말까지. 그는 마치 제3자가 본 장면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점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손에 쥔 펜을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 다시 쥐었습니다. 오정필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는 척했지만 실은 이 일이 은행 내부 문제를 넘어 개인적 파국으로 번질 수 있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태식은 의자를 조금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제 앞에서는 은행원으로 행동하셨고 제 옷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얼굴 사이에서 저는 제 아들이 어느 얼굴과 평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계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김태식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 밖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직원 최성훈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오정필에게만 들리도록 낮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시스템 쪽에서 본점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오정필은 순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박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김태식은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행은 이미 돈의 냄새를 맡았고 사람의 태도는 그 다음 순위라는 것을요. 오정필은 박서연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눈짓했습니다. 박서연은 제가 여기 있어야라고 말했지만 지점장의 단호한 시선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김태식을 한 번 더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정필은 자세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직원의 태도 문제는 은행 차원에서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오늘 어떤 업무를 보시려던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식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그는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는 은행 이름도 로고도 없었습니다. 오정필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 예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김태식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제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 일부에 대한 정리 요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신 뒤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정필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상담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청소부 복장의 노인이었던 김태식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태식은 그 변화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오늘 돈보다 더 중요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집으로 가져가야겠습니다. 그 말은 업무 종료를 알리는 말이 아니라 더 큰 결정의 시작을 알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상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서연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오늘 은행에서의 일은 은행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의 문제로 이어질 겁니다. 박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조용히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은행 안의 시선은
다시 한번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태식은 은행 문을 나서며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아무 결정도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서연이 보여준 태도는 사과로 덮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평생 함께하기엔 너무 위험한 본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 아들 김민우의 인생을 뒤흔들 선택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은행을 나선 뒤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한 정거장 더 가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지나가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꺾이는 순간은 되게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김태식의 마음속에는 아들 김민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사랑한다고 믿는 박서연의 미소가 은행에서 보여준 차가운 눈빛과 겹치며 아주 불편한 그림자가 되었어요. 김태식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가 나서 움직이면 실수하고 실수는 가족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본 것이며 무엇을 지킬 것이고 무엇을 끊어낼 것인지요. 그 정리의 끝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날 오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과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한 장의 종이도 함부로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김태식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있었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금융을 배웠고 부동산과 기업 지분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도구는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사람을 망치죠. 김태식이 가장 경계하는 건 돈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돈 앞에서 바뀌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바뀌는 태도요. 그는 서류 캐비닛을 열어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는 단순했고 그 안쪽에는 여러 개의 계좌와 법인, 신탁, 예치 구조가 촘촘히 얽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김태식의 눈에는 그 숫자마다 시간이 붙어 보였습니다. 하루를 버티며 쌓은 시간, 믿음을 쌓아 만든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숨겨둔 시간이요. 그가 관리하는 자산은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는 그저 여유 있는 노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태식의 이름은 여러 금융기관의 특별관리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한번 옮기면 은행은 그날 밤 내부 회의가 잡힐 정도였죠. 그는 그 사실을 즐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우가 인간의 본성을 더 빠르게 드러내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심했고 더 숨겼습니다. 그 숨김이 오늘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박서연이 자신을 노숙자 취급에 가깝게 바라본 그 순간부터 김태식은 한빛은행과의 관계를 신뢰가 깨진 장소로 분류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장소에 돈을 두면 그 돈은 언젠가 사람을 찌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김태식은 재무 담당자 한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석준은 52, 숫자에 강하지만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태식이 오래전부터 키워온 현금성 자산과 대체 투자의 배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산을 옮길 때 어떤 흔적이 남는지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김태식은 통화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핵심만 던졌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사람을 확인했고 그 결과로 자산 구조 일부를 바꿀 필요가 생겼다고요. 한석준은 잠깐 침묵하더니 조용히 네, 회장님. 움직이는 이유가 사람이라면
더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태식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유가 숫자면 늦춰도 되지만 이유가 사람이라면 늦추는 동안 사람이 상처를 더 받는다는 뜻이었죠. 김태식은 한석준에게 오늘 밤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서류만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커질수록 누군가가 끼어들고 끼어들수록 진실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사무실 창밖에 불빛이 늘어날수록 김태식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정장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본 태도의 출발점이 바로 그 작업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은 그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은행은 그 옷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김태식은 그 기준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 기준은 언젠가 김민우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민우는 지금 사랑에 취해 있을지 몰라도 결혼은 사랑만으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순간, 가족이 갈라지는 순간, 병원비가 쌓이는 순간, 사람의 민낯은 더 자주 나오죠. 김태식은 오랜 세월 그걸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밤 9시 무렵 한석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얇은 노트북과 폴더 하나 그리고 손으로 정리한 자산 흐름표를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치고 한석준은 그 옆에 흐름표를 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맞물리는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한석준은 말을 아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긴장감이 숫자 때문이 아니라 이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때문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한석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관계를 끊는 칼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김태식은 먼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박서연이 근무하는 한빛은행 성수지점에는 단 한 푼도 더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성수지점만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행의 문화가 그 지점에서 드러난 것이라면 그 은행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산의 일부를 다른 은행권과 별도 신탁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와 순서였습니다. 한 번에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리고 은행이 움직이며 사람들의 눈이 달라붙습니다. 김태식은 조용히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되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요. 한석준은 그 의도를 읽고 며칠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단계는 예치 구조를 해지하지 않고 담보와 운용권만 옮기는 방식이었고 둘째 단계는 법인 계좌의 거래선을 바꾸는 방식이었으며 마지막 단계가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성 자산 일부가 대규모로 이동하면 총합이 1조 원 규모의 재편으로 보이게 되는 구조였죠. 김태식은 그 총합이 보복처럼 보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 재정렬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한석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외부에 알려지면 박서연이 근무하는 지점과 본점이 긴장할 것이고 누군가 김태식의 정체를 캐려들 수 있다고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캐게 두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민우에게 닿기 전에 그리고 박서연이 피해자인 척 연기할 틈을 만들기 전에 김태식이 먼저 사실을 정리해 민우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추겠다고요. 한석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금융행위이지만
동시에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연은 아마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돈의 무게로 체감해야 비로소 진짜 얼굴을 드러낼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태식은 그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그 시각 박서연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차별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은행은 안전이 중요하고 업무는 절차가 중요하며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대할 수는 없다고요. 박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변명이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그러나 김태식이 듣고 싶었던 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입니다. 특히 본인이 가족이 될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요. 박서연은 김민우에게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은행 단체 채팅방도 확인했고 거기에는 본점에서 VIP 관련 문의가 있었다는 소문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은행이 조심해야 할 거대한 고객일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늦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한빛은행 본점의 자금운용팀과 리스크관리팀에서 동시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직 실제 이동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의 준비만으로도 여러 시스템의 흔적이 남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치 구조의 운용권 변경이나 법인 계좌의 거래선 교체가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은행은 미리 움직입니다. 오정필 지점장에게도 본점에서 연락이 내려왔습니다. 전날 상담실에서 김태식이 꺼내지 않았던 봉투가 떠올랐고 오정필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박서연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누구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요. 박서연은 그제야 상황이 커졌음을 실감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말과 표정이 업무상 절차였다고 강조하려 했고 그 강조가 오히려 오정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차로 포장된 태도는 증거가 되기 쉬우니까요. 김태식은 그날 오후 아들 김민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감정 없이 전달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고 박서연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태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서연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눈빛을 보였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필터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민우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조심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에게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었습니다. 결혼은 가족이 되는 일이고 가족은 가장 약한 순간에도 존중을 받는 관계여야 한다고요. 민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김태식은 이미 파혼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태식은 다시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많은 사람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면서도 누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김태식은 오늘 은행에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조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도구가 될 겁니다. 무시한 태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기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관계는 끝난다는 기준, 그리고 가족의 존엄은 어떤 체면보다 앞선다는 기준이요. 김태식은 서류를 덮으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 말은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면서 박서연이 숨기고 싶었던 민낯이 세상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김민우가 더 이상 결혼을 예정으로 부를 수 없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빛은행 본점은 이른 아침부터 이상한 긴장감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전산팀이 먼저 움직임을 감지했고 자금운용팀과 리스크관리팀이 동시에 호출되면서 평소엔 조용하던 복도가 빠르게 술렁였어요. 아직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움직이기 전에 숨을 쉬고 숨을 쉬는 순간부터 주변 공기가 달라지죠. 김태식의 자산 일부가 걸려있는 예치 구조의 운용권 변경과 거래선 재배치라는 사전 신호가 포착되자 본점 내부에서는 곧장 등급을 올려 대응 체계를 돌렸습니다. 누가 어디로 어떤 이유로 옮기는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도 규모가 크면 은행은 먼저 몸을 낮춥니다. 그것은 고객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손실을 두려워해서 움직이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 본능이 어제는 김태식의 작업복 앞에서는 잠들어 있다가 오늘은 숫자 앞에서 깨어난 셈이었죠. 성수지점의 오정필 지점장은 오전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본점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어제 상담실에서 김태식이 조용히 놓고 갔던 봉투가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어제 그 봉투는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은행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정필은 그런 위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점의 목소리는 차갑고 빠르게 요구했습니다. 성수지점에서 접촉한 VIP 관련 사건을 보고하라. 해당 고객의 거래 현황과 최근 응대 기록을 제출하라. 관련 직원 교육 이력과 민원 가능성을 점검하라.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지점을 압박하는 쇠사슬처럼 들렸습니다. 오정필은 전화를 끊고 곧장 박서연을 호출했습니다. 박서연은 호출을 받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능력 있는 은행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단정한 외모, 정확한 말투, 실적을 쌓아 올리는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집안과 연결되는 결혼까지 인생의 궤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김태식 앞에서 흔들린 건 은행 업무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지점장실로 들어가며 억울함과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차별을 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앞으로의 경력과 결혼이 동시에 깨질 수 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의 방향을 절차로 돌리려 했습니다. 낯선 복장, 보안 문제, 대기 시간, 응대 매뉴얼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러나 오정필은 이미 본점에서 내려온 압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연의 말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정필은 박서연에게 어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말로 하면 감정이 섞이고 감정이 섞이면 기록이 흔들립니다. 기록이 흔들리면 은행은 방어할 수 없죠.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붙잡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어제의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옷을 봤다는 사실, 안내 데스크에서 건넨 표정, 번호표 앞에서 망설이던 노인을 건너뛰고 뒤 고객을 먼저 안내하려 했던 순간 주변 직원에게 보낸 눈빛, 그리고 상담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유지하던 거리감이요. 그녀는 그 모든 장면을 업무로 합리화하려 했지만 종이에 적힌 문장은 오히려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아니라 차별로 읽힐 수 있는 문장들이었죠. 박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김민우는 회사에서 아버지 김태식에게서 받은 전화를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아버지가 했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였고 가족이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서연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똑똑했고 자신을 세련되게 끌어올려주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구체적일수록 민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좋은 모습을 확대하지만 결혼은 상대의 기준을 그대로 옆에 두고 사는 일이죠. 민우는 자신이 서연과 함께할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힘없이 앉아 있는 아버지, 예상치 못한 실패로 무너진 자신, 돈이 갑자기 막혀 손이 벌벌 떨리는 순간, 그때 서연이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요. 민우는 그 상상만으로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초조함이 끝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오해라고 규정했고 김태식의 반응을 과민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은근히 불만을 섞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안전을 챙긴 것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확대하느냐는 식이었죠. 그러나 김민우는 평소처럼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게 말을 하지 않았고 짧게 묻는 방식으로 서연의 진짜 표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제 그 상황에서 왜 먼저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사람들 앞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왜 아버지를 특별한 고객으로 보지 않은 순간에는 무례해질 수 있었는지요. 박서연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이 방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흔들리는 건 실수가 아니라 기준이었어요. 점심 무렵 박서연의 어머니 정미경이 은근히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은 딸이 결혼하면 가문이 더 단단해지고 딸이 안정되면 자신의 체면도 더 빛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서 대략적인 상황을 듣고 곧장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정미경은 은행 지점장과 통화하려 했고 필요하다면 아는 사람을 통해 김태식에게도 정중한 사과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더 위험했습니다. 사과가 진심이 아니면 상대는 그 사과를 거래로 받아들입니다. 김태식은 평생 그런 사과를 수도 없이 받아본 사람이었죠. 정미경의 개입은 오히려 박서연이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박서연은 어머니의 개입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 불편함을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밀릴수록 더 강한 줄을 잡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빛은행 본점에서 공식적인 감사 대응 절차가 내려왔습니다. 성수지점에는 고객 응대 태도 점검이라는 명목의 내부 감사가 시작될 거라는 공문이 전달됐고 관련 직원들의 업무 로그와 CCTV 열람 요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점 내부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컴퓨터 화면을 볼 때마다 자기 손끝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의식했습니다. 박서연은 특히 더 숨이 막혔습니다. 은행의 기록은 잔인합니다. 한번 남으면 지워지지 않죠. 그녀는 어제 자신의 표정과 몸짓이 영상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떠올리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자신은 분명히 친절한 직원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면이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김태식은 이런 은행의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석준과 함께 자산 이동의 속도를 조정했고 일부는 이미 이관 준비 완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몰랐지만 은행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돈을 빼는 이유가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요. 김태식은 이 과정을 통해 은행이 어떤 얼굴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람 앞에서, 오늘은 돈 앞에서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그는 그 차이를 기록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곧 민우에게 보여줄 현실이 될 겁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김민우는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는 박서연을 정식으로 만나 변명 없이 사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둘 사이의 약혼은 이미 양가에 오갔고 날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지금 이 상태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저녁에 만나자고 했고 서연은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끝을 통보받는 자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없었죠. 사람은 보통 끝이 보일 때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방식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서연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꾸몄고 웃음을 더 자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우는 서연의 말투와 숨의 리듬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아버지 김태식을 사람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문제로 말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박서연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고 은행이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얼핏 그럴듯했지만 민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묻는 방식으로 서연을 더 깊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작업복을 입은 어르신이 들어오면 당신은 늘 그렇게 대하나? 그게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나? 왜 사람들 앞에서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나 같은 질문이었죠. 박서연은 그 질문을 들을수록 표정이 굳어갔고 결국 본심에 가까운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말을 삼켰지만 그 순간의 표정이 민우의 마음에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우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어제 상황을 실수로 보지 않았고 불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잘못했다기보다 운이 나빴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운이 나빴다는 사람은 다음에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단지 이번에는 더 조심할 뿐입니다. 민우는 그 차이를 무섭게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이 진심으로 죄송해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잘 수습해서 결혼을 지키려는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분은 사랑보다 더 명확했어요. 박서연은 민우의 얼굴이 변한 것을 느끼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려 했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올라왔는지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힘듦은 어제 김태식에게 했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우는 더 차갑게 느꼈습니다. 힘든 사람이 약한 사람을 더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힘들수록 더 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아래를 더 차갑게 보는 경우도 있죠. 민우는 서연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은 슬프게도 너무 늦은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식은 아들의 상태를 기다리며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선택의 근거가 사랑만이 되지 않도록 현실을 보여주려 했죠.
김태식은 민우에게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민우가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단지 돈의 이동이 아니라 서연이 숨기고 있던 기준을 끌어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김태식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고요. 늦은 밤 김민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신발을 벗는 동작도 무거웠습니다. 김태식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이미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민우는 아직 결론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약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김태식은 느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앞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고 한참 후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확정된 파혼 선언은 아니었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빛은행 본점에서는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자산 이관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장이었죠. 약혼의 균열과 1조 원의 움직임이 같은 속도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혼은 언제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느리고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결정됩니다. 김민우는 그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박서연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긴 설명도 감정이 넘치는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서로 오해가 있었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문장은 겉보기엔 차분했지만 김민우의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였고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요.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그리던 사람이 하루 만에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식은 사무실에서 한석준과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이동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이었고 이미 여러 단계의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석준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혹시 모를 변수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김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뜻이었죠.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감정으로 끝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본 태도, 아들이 겪고 있는 혼란, 그리고 앞으로 민우가 겪을 수 있는 더 큰 상처를 모두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김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멈추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이라고요. 한빛은행 본점에서는 오전부터 긴급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산 모니터에는 굵직한 계좌번호와 복잡한 구조의 자산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고 리스크 관리팀은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빠져나간 돈은 없었지만 운용권 변경과 담보 구조해지 요청이 연달아 들어오면서 내부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이탈이 아니라 은행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일 수 있다고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성수지점의 작은 응대였지만 결과는 본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거요. 성수지점의 박서연은 그날 출근하자마자 감사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회의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은 차분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응대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박서연은 준비해온 답변을 말하려 했지만 질문이 깊어질수록 말이 꼬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절차와 안전을 강조했지만 감사팀은 그 절차가 왜 특정 고객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박서연은 점점 숨이 막혔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방어하고 있던 것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였다는 거요. 김민우는 오전 업무를 마치자마자 아버지 김태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박서연과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이미 마음이 정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어떤 선택을 하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전했습니다. 김태식은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로서 욕심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돈도 체면도 승부도 아닌 아들의 인생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식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빠져나갈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은행이 얼마나 긴장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민우가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될지였습니다. 오후 2시 자산 이동의 첫 신호가 공식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 법인 계좌의 운용권이 동시에 변경되었고 일부 대체 투자 자산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은 겉으로 보기엔 분산되어 있었지만 전체를 합치면 분명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빛은행 내부에서는 경고등이 켜졌고 고위 임원들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는 김태식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누군가는 이제야 어제 상담실의 노인이 누구였는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서면 다시 잡기 어렵고 신뢰는 한번 깨지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날 저녁 김민우와 박서연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고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본점 감사가 시작되었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은근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민우가 자신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김민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문제의 중심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 두고 있다는 거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거치며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민우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비난하지도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고 싶고 최소한 가장 약한 순간에도 존중받는 가족을 꿈꾼다고요. 그리고 어제 은행에서의 일은 그 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요. 박서연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고 곧바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이 변하지 않자 그녀는 처음으로 이 만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라는 걸요. 김민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을 미루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잔인할 것 같다고요. 박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김민우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을 동시에 담은 인사였습니다.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은행에서의 일보다 더 큰 것을 잃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질 거라 믿었던 자신의 선택들이 한 번의 태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간 김태식의 사무실에서는 마지막 단계의 자산 이동이 완료되고 있었습니다. 총합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가까운 자산이 한빛은행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났고 그 사실은 곧 금융권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포트폴리오 재편이었지만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는 걸요. 김태식은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역할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모두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죠. 늦은 밤 김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파혼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김태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고 마지막에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그 말에는 위로도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우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김민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사랑도 미래도 사회적 체면도 잃었지만 대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빛은행 본점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쌓였고 회의가 이어졌으며 누군가는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수지점의 작은 응대가 은행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과 달리 김태식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빠져나간 1조 원보다 오늘 지켜낸 아들의 기준이 훨씬 값지다고 느끼며요. 파혼은 그렇게 끝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약혼이라는 관계는 주변의 눈과 말로 유지되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우와 박서연이 더 이상 함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했습니다. 특히 박서연의 주변에서는 더 빨랐습니다. 은행 동료들, 지인들, 그리고 가족까지도 그녀의 표정을 통해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기 위해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더 또렷하게 말을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너질 때 겉을 아무리 정리해도 안쪽의 균열이 먼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박서연은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아도 이미 평가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약혼이 깨졌을 뿐이고 은행원으로서의 커리어는 남아있다고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은행 건물 앞에 서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출근 풍경이었지만 박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인사,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동료들의 시선이 전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파혼보다 무서운 건 자신을 둘러싼 기준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성수지점 내부는 여전히 감사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말수를 줄였습니다. 박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감사팀의 추가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태도와 판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상담실이 아닌 창구로 안내했는지, 왜 다른 고객과 다른 거리감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왜 지점장이 개입하기 전까지 상황을 조정하지 않았는지요. 박서연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말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고, 감정은
기록으로 남기기 가장 위험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은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은행의 안전을 지키려 했고 민원을 예방하려 했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팀은 그 주장을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과거 유사 사례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제시했죠. 그 비교 속에서 박서연의 선택은 점점 더 개인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은행이라는 조직 뒤에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조직은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박서연의 선택은 거울 앞에서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서연의 어머니 정미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은 딸의 파혼을 억울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일은 딸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 집안의 과민한 반응과 무리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정미경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흘렸고 김태식의 자산 이동 이야기를 보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산 이동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불법도 감정적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행의 내부 문화와 응대 기준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었죠. 정미경은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일을 체면의 문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파혼 이후 며칠 동안 회사와 집을 오가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큰 감정의 파도를 겪고 난 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파혼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민우에게 이 선택은 실패가 아니라 정지에 가까웠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멈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박서연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갈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우는 이 인정이 늦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김태식은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괜히 강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상처를 덮기 위해 무뎌지는 대신 상처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랐죠. 김태식은 민우에게 조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잘못 보고 함께 사업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본 이야기, 그때 돈보다 더 아팠던 건 배신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경험이 이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민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이번 파혼이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 속 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서연은 은행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누군가는 형식적인 친절만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노는 불안으로, 불안은 공허로 바뀌었습니다. 박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늘 목표를 향해 단단히 조여져 있었지만 지금은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왜 그날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한빛은행 본점에서는 자산 이관 이후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교육 강화, 응대 매뉴얼 수정, VIP 관리 체계 재점검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들 사이에는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회의실 밖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에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성수지점의 직원들은 매일 그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숫자보다 앞서야 한다는 교훈이 뒤늦게 자리 잡고 있었죠. 박서연은 결국 휴직을 선택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이었지만 실제로는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은행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억울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은행도 약혼도 부모도 아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또렷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은 그 기준이 늘 위를 향해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아래를 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어느 저녁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알게 되었다고요. 김태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이 이번 사건의 진짜 결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회복될 수 있지만 기준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민우는 기준을 지켰고 그 선택은 앞으로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자리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박서연은 혼자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김민우는 새로운 기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모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이번 일이 단지 복수나 승부로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그 얼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음 인생을 결정합니다. 김태식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요. 이제 남은 건 각자가 자신의 얼굴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파혼 이후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김민우에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박서연에게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둘 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같은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우는 출근길에 문득 멈춰서서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일정이 사라지자 달력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요. 질문은 많았지만 후회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것이 민우를 조금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식은 그런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민우가 괜히 강해진 척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상처를 견뎌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세상을 단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김태식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실패한 직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세상을 모두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하게 몰아붙이거나요. 그는 민우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김태식은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식사를 함께 했고 말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며 민우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서연의 시간은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휴직을 선택한 뒤 그녀는 하루의 리듬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대신 새로운 업무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침묵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놓쳤던 고요가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공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서연은 부모님 집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미경은 여전히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좋은 집안과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일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들은 걱정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박서연의 마음에는 점점 부담으로 쌓였습니다. 정미경은 딸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기보다 체면이 무너지는 걸 더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서연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말이 자신을 더 숨막히게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집에서도 편하지 않다는 감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어느 날 우연히 박서연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휴직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꽤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미련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이끕니다. 민우는 자신이 이미 선택한 길을 되돌아보며 그 선택의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서연이 힘들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느끼면서도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빛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단순한 자산 이관 사례로 정리되었지만 내부 교육 자료에는 다른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고개 응대는 외형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어느 회의실에서도 크게 읽히지 않았지만 신입 교육 자료와 내부 가이드라인에 조용히 반영되었습니다. 성수지점의 직원들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서연의 이름은 그 과정에서 점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지점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은행의 이런 변화를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김태식의 선택 이후에 벌어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민우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말의 무게는 더 깊어졌습니다. 가벼운 농담보다는 진지한 질문을 더 많이 했고 사람을 볼 때도 조금 더 천천히 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태식은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를 통해 배우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 배움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면 의미가 있습니다. 박서연은 어느 날 혼자 은행 근처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직원도
예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작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결국 자기 자신만 남는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그 건물을 다시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민우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파온 이야기를 꺼냈고 민우는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민우의 태도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보통은 분노하거나 허탈해하기 마련인데 민우는 차분했습니다. 민우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이 쉬웠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다고요. 그 말은 민우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순간보다 반복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은행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사진, 웃으며 목표를 이야기하던 모습, 그리고 김민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까지. 사진 속의 자신은 늘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안정적인 미래, 더 높은 평가를 향해요. 박서연은 그 시선이 언제부터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정확한 순간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김태식은 잠들기 전 민우에게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를 짚고 일어나는지라고요. 민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 역시 아직 혼란 속에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할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본질이고 그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리할 기회는 줍니다. 파혼 이후 몇 달이 지났고 계절은 조용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거리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죠. 김민우는 그 변화를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결혼 준비 일정에 맞춰 계절을 계산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호흡에 맞춰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가끔 발걸음을 늦추었고 퇴근 후에는 혼자 걷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우는 자신이 무엇을 놓았고 무엇을 지켰는지를 반복해서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되짚음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남았습니다. 아프지만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태식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파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아들이 혹시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이미 자기 선택으로 이 자리에 와 있었고 김태식은 그 선택을 도와준 조력자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김태식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산관리 역시 안정된 구조로 정리되었고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소문처럼 떠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수지점에서 시작된 작은 응대가 얼마나 큰 기준을 남겼는지를요. 김태식은 그 사실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세워졌고 그 이후의 평가는 각자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의 시간은 조금 더디게 흘렀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복귀 대신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은행은 붙잡지 않았고 그녀 역시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 박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서랍에는 개인 물품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정리하며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은행을 잃은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은행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마주한 것이 더 아팠다는 사실을요. 박서연은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박서연은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화려한 직함이나 안정적인 타이틀은 없었지만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작은 상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얼굴은 은행 창구에서 보던 얼굴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맡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러 온 사람들이었죠. 박서연은 처음으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고 말을 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녀에게 벌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회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를 옷이나 말투로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민우는 어느 날 우연히 박서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더 이상 그 소식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자신이 그 시간에 묶이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길을 묻는 노인에게, 실수한 동료에게 보이는 태도를요. 그 태도가 그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어느 오후 민우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태식과 어린 민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사진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돈을 버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가장 어려운 건 옳다고 믿는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라고요. 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빛은행 성수지점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히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했고 누군가의 외형보다는 말과 행동을 먼저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 변화는 완벽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지키는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 이후 그 지점에서는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를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준은 강요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니까요. 박서연은 어느 저녁 혼자 길을 걷다가 문득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발걸음을 재촉했겠지만 그날은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 덜 부끄럽다고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도망치지는 않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는 그 자리에 남겨두고 지금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민우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우는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날이 오더라도 그 관계가 기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미 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김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고 선택의 힘도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힘을 휘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미 끝났고 그 결과는 충분히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기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일이 결국 세 사람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요. 그 방향이 모두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를, 조건이 아니라 기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식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고 김민우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옮기고 있었으며 박서연은 늦었지만 그 기준을 배우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자리에서는 분명히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있었기에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